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총선을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대구 경북을,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충북을 찾아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 70곳이 박빙이라며 지지를 호소했고, 통합당은 개헌 저지선 확보도 위태롭다며 지지층 결집을 유도했습니다. 통합당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를 결국 제명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기회를 줬지만 막말이 이어져 심각하게 판단했다고, 차 후보는 제명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강요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사방이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총 4개 조로 운영됐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첫 번째 확진자인 31번째 환자가 애초 진술보다 나흘 먼저 신천지 대구교회에 갔었지만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소상공인들은 신천지를 상대로 100억 원대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를 무시했다 감염돼 중환자실에 입원까지 했던 영국 존슨 총리가 퇴원했습니다. 세계 최대 감염국이 된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트럼프는 가짜뉴스라며 반박했습니다. 4월 하루 평균 수출이 20% 가까이 급감하면서 코로나19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출을 떠받쳐왔던 자동차와 석유, 화학 등 주력 품목의 타격이 컸습니다. 4.15 총선을 이틀 앞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대표적 험지죠.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민심의 풍향계로 꼽히는 충청권에 찾아가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먼저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을 총선 기간 중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지역 주민을 위로하고 힘을 보탰던 광주 시민들을 언급하며 지역주의 극복을 호소했습니다. 지역의 완화, 이것을 한번 보여주심으로써 전 국민께 감동을 선사했으면 어떨까 여러분께 감히 제안드립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포항과 대구를 돌며 지역 현안 해결에 정부 여당이 앞장서겠다며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총선 승패의 열쇠를 쥔 충청 지역을 찾았습니다. 지지 유세의 키워드는 경제 실정을 고리로 한 정권 심판론이었습니다. 통합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은 지금의 이 정부가 지금까지 잘못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총선 전날인 내일 서울과 수도권을 돌며 마지막 유세 총력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총선이 코앞에 다가와서겠죠. 180석 얘기까지 나왔던 민주당에선 갑자기 수도권에서 70곳 이상이 박빙이라고. 130석도 자신 있다고 했던 통합당에서는 개헌 저주선 확보도 위태롭게 생겼다며 위기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겁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를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몸을 낮췄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수도권 70여 곳이 박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70군데 정도는 아직도 박빙 지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박빙 지역에서 우리가 얼마를 얻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많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최근 당 안팎에서 총선 전망에 관한 낙관론이 터져나오자 이를 경계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몸을 더 바짝 엎드렸습니다. 통합당은 법여권 과반 의석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개헌저지선 100석 확보도 어렵다며 위기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여당이 지금 얘기하는 180석 수준의 국회를 일방적으로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을 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통합당은 지난 주말 사이 돌린 자체 여론조사가 좋지 않자 위기론을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핵심 지지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게 해서 자기 쪽에 투표를 하도록 만듦과 동시에 이 중도층도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해서 공정을 통해서 여야는 선거 막판 저자세 전략으로 마지막 한 표 끌어모으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마라톤 유세를 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이
세졌습니다. 양보를 받기 전에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았던 이들이 막상 양보를 받고 나자 지원만 요구했지 고마움을 표하지 않았다고, 되레 실패의 책임을 덮어 씌웠다고 한 겁니다. 13일째 마라톤 유세 현장에 최형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3일 동안 400km를 넘게 달려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엄지발톱이 들리는 등 부상을 입은 상태지만 마라톤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거대 정당 후보들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후진적인 민낯이라고 지적하면서 중도 정당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저희들을 일당으로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반드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는 그런 말씀.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를 양보하며 느꼈던 소외를 SNS에 올렸던 안 대표는 정치판의 희생과 헌신의 부족을 아쉬워했습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지 않는 사람 또는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주지 않으시면 그러면 정치권은 문화가 바뀝니다. 텃밭인 전북 지역을 찾아 유세를 펼친 민생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은 위법이라며 정당 등록 취소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오직 거대 양당의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모당의 완전한 통제에 의하여 설립된 사조직에 불과합니다. 위성정당을 선택하는 표는 사표가 될 수 있습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빈소를 찾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정의당은 비례의석 몇 석을 얻으려는 일회용 정당이 아니라고 위성정당을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후보가 미래통합당에서 결국 제명됐습니다. 통합당은 졸지에 두 곳에서 후보가 사라진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기회를 주었지만 막말이 이어졌다고, 차 후보는 제명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급하게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차명진 경기부천병 후보를 제명했습니다.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가 직접 제명한 겁니다. 세월호 막말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입니다.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사건. 그야말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발언 직후 윤리위가 열렸지만 제명이 아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탈당 권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차 후보는 처분 이후에도 다시 SNS에 해당 단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걸 감지한 통합당이 뒤늦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좀 자제하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발언을 한 부분에 관해서 최고위원회가 심각하게 중요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일찌감치 차 후보 제명을 요구해온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더 할 얘기가 없다며 더는 이슈화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차 후보는 제명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당 지도부에도 재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후보 자격을 잃은 만큼 차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받은 표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안산 단원 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가 상대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과거 여성 비하 방송에 출연을 했었다면서요. 서울 강남병 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어르신들이 이번 후보에게 투표하지 못하게, 투표장에 가지 못하게 하라는 단체 채팅방 글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박순자 안산 단원을 미래통합당 후보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해 여성 비하 방송에 출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는 당시 방송의 일부를 공개했고 몸매는 훨씬 좋고 얼굴만 해요. 김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 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보며 가슴이 어떻다, 다리가 예쁘네 하는 것과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김남국 후보는 박순자 후보의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남녀가 함께 솔직한 성과 결혼, 연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내용이라며 문제 삼은 발언을 직접 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박 후보의 운전기사 폭로를 덮기 위한 물타기 의혹이 있다며 정정당당한 정책 대결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병 김한규 민주당 후보 캠프 측 SNS 공식 단체방에는 어르신들이 이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김 후보는 캠프 관계자가 아닌 지지자가 올린 글이라며 게시물 작성자의 행위를 중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형제당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을 거칠게 비난해 논란입니다. 일부 유권자에게는 욕까지 했다가 이튿날 사과했는데 총선 직전 돌발 악재가 될 수 있어 당내 긴장감이 큽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어젯밤 진행된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유튜브 방송이었습니다. 정 최고위원이 작심한 듯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한 겁니다. 당신들이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저에 대해서 모략하고 음해하고 저를 시정잡배 쓰레기로 취급하고 비판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을 향해서는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 할게요. 여기서 네거티브 할 시간에 집에 가서 자이 라.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정 최고위원은 하루 만에 긴급 죄송방송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내보내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감정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스스로를 질책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위와 품격에 맞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비판했고 더불어시민당은 미래통합당과 같은 반열에 놓일 험구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열린민주당 후보들도 함께 황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발언이었고 당신 스스로 바로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그 점 좀 널리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총선 직전에 불거진 돌발 변수에 열린민주당은 표심의 행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무소속 홍준표 대구 수성을 후보는 골프채 위협을 당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세월호 현수막 27개가 훼손됐는데 이 가운데 23개가 김진태 후보 측 선거운동 차량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40, 50대 남성이 교차로에서 콜라 페트병을 세워둔 채 골프채를 휘두릅니다.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무소속 홍준표 후보를 향해 욕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남성은 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 후보 캠프에서는 모 후보 측 생활체육자문위원장이라고 주장했고 해당 후보 측은 지난 2월 임명했다 곧바로 해촉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은재 한국경제당 대표가 대검찰청 앞에서 스스로 손가락을 깨물더니 곧바로 글씨를 써내려갑니다. 이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키겠다며 혈서를 썼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은재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호위무사가 되어 윤석열을 지키겠습니다. 윤 총장의 이름이 틀린 데다 현장에선 진짜 피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선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설치한 세월호 관련 현수막 27개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3개가 김진태 미래통합당 후보 측 선거운동 차량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보인다며 캠프에서도 사전에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총선 당일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증상만 없다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증상자들은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다 끝나고 나서 투표를 해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형 기자입니다. 투표를 원하는 자가격리자는
투표 당일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동 시간과 투표 시간을 감안해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자가격리가 일시 해제됩니다. 걷거나 자기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관리자가 1대1로 붙습니다. 자가격리자가 투표소로 출발했을 때, 투표 대기 장소에 도착했을 때, 또 복귀했을 때 자가격리자 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보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일부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증상 체크 자체가 셀프로 체온을 재서 이렇게 판별을 하는 건데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편 투표나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야 신원이 이미 다 확인이 된 상태니까. 설명이나 안내를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투표 못한다고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격리자들. 아직 연락 받은 것도 없고 전 뉴스 보고 알았어요. 자가격리자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정부가 투표 의사를 확인할 때 이에 응답한 경우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총선을 앞둔 여의도 정치권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여의도 빅뉴스 시간입니다. 정광재 정치부 국회반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네. 우리 시험으로 치자면 거의 벼락치기라도 해야 하는 시기인데 네. 각 당의 전략 어떻습니까? 이번 키워드를 그래서 겸손론 대 읍소론으로 잡아봤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힌트를 드리자면요.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이번 총선 승리에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가능한 한 겸손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방심하지 않겠다는 모습입니다. 예.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선거 초반 예상했던 것보다 현재 판세가 좀 어렵다고 보고 유권자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읍소 전략으로 돌아섰는데요. 민생당과 정의당, 국민의당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읍소 전략으로 유권자의 한 표를 애원하고 있습니다.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길래 막판 전략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지역구 253개 지역 가운데 140개 이상을 예상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비례 형제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합하면 원내 1당은 물론이고 국회 과반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네. 겸손론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 반대로 통합당은 애초에 130석 정도의 지역구 승리를 목표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치러진 17대 선거 전략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읍소 전략을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키워드 여기 나온 거 잠깐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가 MBN 비대면 ARS 출구 조사입니다. 여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총선 승리를 가늠할 수 있는 지역구 15곳에 대해서 MBN은 한길리서치와 함께 비대면 ARS 출구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는 투표가 마감되는 15일 오후 6시에 발표하는데요. 이번 선거가 코로나19 감염병 시기에 치러지는 만큼 대면 출구 조사가 좀 어렵다는 점과 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한껏 높아진 사전 투표율을 고려했습니다. 이번에도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을 기록한 사전 투표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표심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15곳을 꼽는 게 쉽지 않을 네. 것 같아요. 어떤 곳이 포함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까? 이번 선거를 앞두고요. MBN 정치부는 정치적 파급력 또 상징성 여기에 후보 면면과 지역구 민심 등을 고려해서 승부처 15곳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여야 유력 대선 주자가 맞붙는 서울 종로를 포함해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고민정 민주당 후보 또 서울시장을 지낸 오세훈 통합당 후보가 대결하는 광진을을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 두 전직 여성 판사가 경쟁하는 동작을 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민주당 후보와 삼선 중진의 김용태 통합당 의원이 맞붙는 구로을, 호남 4선 의원 출신의 김성곤 민주당 후보와 탈북자 출신 첫 지역구 도전에 나서는 태구민 후보가 나온 강남 갑을 포함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다 서울이에요. 나머지도 있겠죠? 네, 중부권과 남부권도 나눠봤습니다. 중부권에서는 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 이런 3파전으로 진행되는 인천 연수을을 꼽았고요. 여기에 선거 막판 지금 폭로전 양상을 치닫고 있는 안산 단원을 전직 장관 출신이 맞붙은 충북 청주 흥덕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첫 대변인 출신인 박수현 민주당 후보와 5선에 도전하는 정진석 통합당 후보가 뛰는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을 포함시켰습니다. 남부권에서는 대구 수성갑과 부산 진갑,
또 부산 남구 을과 경남 양산을, 마지막으로 전남 목표를 각각 선정해서 비대면 ARS 출구 조사를 진행합니다. 근데 요즘에 하도 출구조사나 여론조사가 틀리다 보니까 좀 불안해요. 네. 예측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또 장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네. 이번 출구조사, 기존 여론조사는 지역별로 500명 내외의 샘플을 추출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MBN은 이번에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1,500명, 그러니까 기존 여론조사보다 3배 이상의 샘플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를 위해서 지역구별 응답자 1,500명의 30배수에 달하는 4만 5천 명의 안심 번호를 확보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은 응답자의 답변 충실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지역구 투표 결과로만 단순화해서 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많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확도는 네. 높아지겠죠.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정성이 생명인 중앙선관위가 편파 잣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권에 유리한 친일 청산, 적폐 청산이라는 문구는 허용하고 야권이 내건 민생 파탄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선관위는 뒤늦게 모두 다 사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이달 초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 걸려있던 현수막입니다. 나 후보 측은 투표로 친일 청산하자고 적힌 문구가 친일 프레임을 부각시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며 문제 삼았지만 선관위는 당시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연상하게 하는 문구로 투표를 독려하는 건 금지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나 후보 측이 들었던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달라는 피켓은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합당은 편파성을 문제 삼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생 파탄은 야당뿐만이 아니라 온 언론에서 다 제기했던 의제들인데 대통령이나 여권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불허하는 것은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선관위가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통합당 측에선 선관위 책임자를 고발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오후 늦게 전체 회의를 열고 민생 파탄뿐 아니라 적폐청산, 친일청산이란 문구로 현수막 등을 내거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혼란을 줘 유감스럽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공정성에 흠집이 났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4.15 총선 승부처를 가다 이번에는 서울 은평을입니다. 신분당선 추진이나 광역자원센터 건립 등이 이 지역구의 관심 사안인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허영석 미래통합당 후보, 김종민 정의당 후보 이 세 사람의 해법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권영범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곳 서울 은평을은 이재호 전 의원이 15대 총선부터 보수정당 소속으로 출마해 5차례나 연달아 당선된 지역구입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깃발을 꽂으면서 이번에는 치열한 격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집권 여당의 이점을 살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의 성공적인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교통량이 많고 많은 불편들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전현직 총리와 함께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시키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관세청장 출신 허용석 미래통합당 후보는 초대형 예산 다루기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인 광역자원 순환센터 건설 저지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국회의원도 민주당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행된다면 반드시 저를 먼저 밟고 가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 김종민 정의당 후보는 일자리 문제 등 지역 민생을 살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합니다. 해고하는 기업에는 단 1원도 지원하지 않는 정책을 지금 즉각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소득당에선 25살 신민주 후보가 최연소로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교통난 해소를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대학생이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다녀요. 좀 교통 문제에 있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 광역자원센터 등 생활형 현안들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 이행 여부가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조주빈이 1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과 무고 2개의 혐의가 추가됐는데 이번 기소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원 모두를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단체 조직죄는 제외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당초 12가지 혐의를 받던 조주빈에게 2가지 혐의를 추가 적용해 14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경쟁 텔레그램방 운영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엔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한 혐의는 물론 영상 유포를 빌미로 강간 미수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성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다만 기존에 조주빈이 받던 살인 음모죄는 실제 살해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기 미수죄로 변경됐습니다.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 예탁금, 주식, 현금 등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 보전을 청구하였으며 하지만 조주빈은 가상화폐 지갑 15개의 비밀번호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강모 씨와 이모군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경찰이 사건을 넘긴 지 20일 만에 조주빈을 재판에 넘겼지만 조주빈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죄는 일단 이번 기소에서 제외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검찰은 조주빈과 그 일당을 조직적으로 범죄를 공모한 유기적 결합체로 규정했습니다. 조주빈이 끝까지 휴대전화 암호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4개의 조로 나눠 구체적인 역할 분담도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른바 박사방 운영진들이 4개 조로 나눠 역할 분담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피해자 유인, 성착취물 제작, 유포, 수익금 인출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랜덤 채팅이나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유인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확보한 개인정보와 노출 사진으로 협박을 하며 실제 성착취물을 제작했고 여기에 텔레그램방을 운영하며 회원을 모집한 유포자의 역할이 이어졌습니다. 인출책을 통해 환전된 가상화폐 수익금은 또 다른 범죄를 위한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조주빈이 자신의 휴대전화 암호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검찰은 텔레그램방 대화 기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만으로 조직적인 범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소에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바로 적용하지 않은 것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여서 검찰은 재판을 염두에 두고 그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여죄 부분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조직죄 추가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조주빈은 이렇게 재판에 넘겨졌고 그럼 다른 공범들의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했던 이기야, 붓다, 사마귀 중 2명은 구속됐고 1명, 사마귀는 현재 검거되질 않았습니다. 성착취물을 유포한 태평양 이모군, 스토킹한 여성의 살인을 부탁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 성폭행 공모에 가담한 한모 씨 등 4명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죠. 조주빈에게 사회 유명 인사나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넘겼던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 최모 씨는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고 개인 범죄로 이미 구속된 왓치맨 전모 씨와 켈리, 신모 씨는 각각 수원지법과 춘천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조주빈 이전 N번방 운영자였던 각각은 현재 경찰에서 계속 추적 중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잡고 또 조사하면 뭐 할까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라 할지라도 80%는 실형을 면하고 그나마도 평균 형량이 23개월이었습니다. 음란물 소지만으로도 중형에 처하는 미국, 영국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런 느슨한 법원의 처벌이 조주빈 같은 범죄자를 키운 건 아닐까요?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클럽 버닝썬에서 고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A씨.
법원은 유포 피해가 커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면서도 A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도 이처럼 피의자가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라도 80%는 실형을 면하고 있고 실형을 받더라도 평균 형량은 2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아동 음란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중형을 선고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직접 가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한테 조금 덜 상처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인식이. 뿐만 아니라 전체 디지털 성범죄 구속수사 비율도 2%대로 극히 낮아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불구속 수사했을 경우에는 불법 촬영물이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피의자가 은닉하거나 폐기하거나 사후에 온라인에서 유포할 수 있는 위험성이.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대법원은 오는 20일 아동 청소년 대상 음란물 범죄에 대한 적정 형량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하루 사이 신규 확진자는 해외발 16명, 지역 전파 9명 등 25명이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는 닷새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18명이나 나왔는데 아직 그 감염 원인이나 경로 모두 다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예천의 한 대중 사우나입니다. 굳게 닫힌 문에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 9일 이 사우나를 이용했던 4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성의 가족 3명과 직장 동료까지 확진됐습니다. 예천 시내 PC방도 폐쇄됐습니다. 이곳을 다녀간 아들의 친구들은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닷새 동안 3, 4차 감염까지 발생해 확진자 수가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북 예천 일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줄이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지금 여기 봐서 길거리 사람이 없어요. 식당마다 거의 다 문 다 닫았어요. 방역당국은 아직 뚜렷한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학조사관이나 질본에서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확진자들이 총선 선거 운동원으로 참여하거나 복지 대상자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경찰이 자가격리 명령을 여러 번 어긴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60대 남성 A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입국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임시 숙소에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A씨는 숙소를 이탈해 서울 송파구의 한 사우나를 방문했고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귀가 조치됐습니다. 그런데 5시간가량 지난 후 이 남성은 또다시 인근 음식점에 들렀습니다. 이 남성을 알아본 주민의 신고로 또 적발된 겁니다. 공항에서 온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했죠. 자가격리 하라고 저희가 신고를 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성은 사우나를 한 번 더 들렀고 결국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경찰은 하루 새 격리 조치를 여러 번 어기는 등 범행이 반복적이라고 판단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도 30대 여성 B씨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남구 유흥업소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지난 9일 새벽부터 사흘간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했습니다.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계속 전화에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아침에 본인이 연락 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뭐 그냥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집 밖으로 잠시 뭘 사러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코로나19 검사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지만 문제가 또 있습니다. 격리를 해야 하는 사람이 지병이 있는 경우인데 격리 기간 중 지병이 심해져 보건소에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면 어쩔까요? 급하다 보니 그냥 병원으로 가는 사람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주 지병인 협심증을 호소하며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슴 통증으로 처방이 필요했던 A씨는 해당 병원에 이어 근처 약국에도 방문했고 이후 의정부로 이동해 또 병원과 약국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같은 날 새벽 한 동남아 국가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병원 측이 신고하며 경찰이 출동했지만 조사 결과 A씨의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파서 보건소에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은 겁니다. 지병으로 다급히 처방받으려고 한 A씨는 1339 안내에 따라 보건소에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건소는 뒤늦게 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전화기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콜센터를 좀 하든지 해서 좀 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보건당국은 지병이 심각할 경우 병원 방문이나 대리 처방이 가능하지만 보건소의 사전 허가가 필수라고 선을 긋습니다. 이 국자들이 무증상이라도 전염력도 있을 수 있고 이탈해서 돌아다닐 때 전파시킬 수 있으니까 거리두기 하고 그런 것들도 강력하게.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병이 있는 격리자에 한해서는 즉각적인 의료 상담을 위한 별도의 보건소 핫라인 등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코로나19 대구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동선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진술보다 나흘 앞서서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던 건데 그럼 31번 환자가 슈퍼 전파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신천지의 폭발적 감염에 앞서 대구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의 실제 동선이 역학조사 때 진술과 달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2월 5일에도 방문을 했고 2월 16일에는 청을 달리해서 여러 군데를 방문한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31번 환자는 2월 9일과 16일에만 교회를 찾았다고 말했는데 허위 진술을 한 셈입니다. 16일 방문도 4층만 다녀갔다고 했지만 CCTV 확인 결과 7층도 방문한 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기억의 오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까지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방역당국으로서는 31번 환자의 진술을 토대로 역학조사를 벌여왔기 때문에 나흘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동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폐업 상태인 대구 경북 지역. 소상공인 1000여 명이 신천지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집단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대구 스타디움몰에 있는 이 식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월 매출로 따지면 기본적으로 간 돈이 있기 때문에 한 600~700까지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인도 손님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적을 때는 1명, 없을 때는 한 분도 없을 때도 있어요. 대구 지역 최대 상권인 동성로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처럼 문을 닫거나 폐업한 상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소상공인 1000여 명이 신천지를 상대로 이번 주 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 보상과 피해 복구를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청회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것입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0에서 1000만 원으로 1차 소송 규모만 100억 원대입니다. 사망자 유족들도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신천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어제 부활절엔 서울에서만 교회 2,516곳이 현장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방역수칙을 지켰다고는 하는데 정부는 이 부활절과 이번 총선 투표 이후 일주일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개신교 교회는 약 6,400곳이 신고돼 있고 미등록까지 합치면 10,000곳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2,516곳이 부활절을 맞아 현장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점검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곳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20개소에서 36건에 대해서 저희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였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명한 부활절에 감사한다면서도 부활절과 총선 투표 이후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히 한다면 그 결과는 며칠 뒤, 몇 주 뒤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일단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 방역 체계는 일상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으로 아프면 집에서 3에서 4일 쉬기, 30초간 손 씻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충분한 간격 두기 등 5대 수칙이 적용됩니다. 생활 방역 전환 시기는 열흘 정도 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이 불량 면 마스크를 공급했다가 전량 수거했습니다. 개학 후 학생과 교사들에게 2장씩 지급할 중국산 면 마스크였는데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에도 불량 마스크를 구입했다가 비난을 샀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하얀 먼지가 묻어있는 검은색 면 마스크가 쏟아져 나옵니다. 엉망인 박음질 탓에 속에 있는 하얀 솜이 터져 나온 것도 한 장 건너 한 장입니다. 쏙 깊이서 나온 먼지, 냄새. 일반 면 마스크보다도 훨씬 얇은 데다가 마스크 끈도 끊어져 있어 누가 봐도 불량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이번 달 6일부터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 중국산 면 마스크입니다. 총 96만 장이 공급됐는데 43만 장을 납품한 한 업체의 제품에서 불량이 발견됐습니다. 금액으로는 5억 6천만 원입니다. 다행히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불량 마스크가 속속 발견되자 도내에 뿌려진 43만 장의 불량 마스크를 전량 회수했습니다.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 못 챙긴 지역은 학교까지 배부가 된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달에도 불량 마스크 2,000장을 구입해 비난을 샀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3가지 유형의 변이를 일으키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A형 바이러스가 B형 바이러스가 다시 C형으로 변이됐다는 건데 먼저 A형의 뿌리는 중국 우한의 박쥐와 천상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우한에서 살았던 미국인과 미국 본토 그리고 호주에서 크게 번졌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미국 쪽입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크게 유행한 건 A형에서 변이된 B형 바이러스였습니다. B형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크게 유행했고 동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갔죠. 우리나라에서 퍼진 것도 이 B형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B형에서 변이된 C형 바이러스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초기 환자들을 감염시켰습니다. 영국의 존슨 총리는 중환자실 신세까지 졌다가 다행히 퇴원을 했습니다. 다소 야위고 창백한 모습이었지만 카메라 앞에 설 수 있었죠. 구경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병마와 싸우고 태어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얼굴이 다소 야위고 창백합니다. 코로나19를 무시하고 여러 사람과 악수하던 최근과 비교해도 부쩍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일주일 전 입원해 중환자실에서 3일간 집중 치료를 받은 존슨 총리는 약간 쉰 목소리로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They're Jenny from New Zealand and Luis from Portugal. And the reason in the end my body did start to get enough oxygen was because 그러면서 위중했던 순간도 털어놨습니다. In particular, 2 nurses who stood by my bedside for 48 hours when things could have gone either way. 존슨 총리는 최장 한 달간 활동을 중단하고 회복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그러는 사이 영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영국 정부 자문 그룹의 한 인사는 영국이 유럽에서 가장 피해가 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 누적 확진 15,000명을 기록하는 등 뒤늦게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스페인에 거주 중인 80대 한국인 남성이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코로나19로 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미국 코로나 대응 TF의 핵심 멤버가 미국 정부가 조치를 더 빨리 했어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전문가 경고를 무시해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아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참 입장 난처할 법한데 역시나 더 강하게 반박하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미국 코로나19 대응 TF의 핵심 구성원인 전염병 전문가가 미국 정부 대응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파우치 미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택 대피 명령을 2월에 시행했더라면 어땠을까란 질문을 받고 그랬다면 많은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ou're right. I mean, obviously, if we had right from the very beginning shut everything down, it may have been a little bit different.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가 경고를 무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힘을 실은 겁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미국 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 두 차례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로나19에 대해 경고했지만 대통령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TF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그냥 우리나라를 지나가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이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 경고를 무시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중국에 대한 여행 금지를 발령했을 때 왜 맹렬히 비난했냐며 반대파의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2월 당시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19는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아 우려할 것이 없다고 했다는 전 공화당 의원의 글을 리트윗하며 간접적으로 파우치 소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구직 급여 지급액이 9천억 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직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주는 청년 지원금을 받으려고 2만 7천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구직급여가 60만여 명에게 역대 최대인 8,9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달 새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5만 명입니다. 그나마도 자영업자나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은 반영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고용보험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정도만 가입돼 있습니다. 일용직, 특고 등 미가입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 3만 명에게 주는 청년수당은 접수 개시 8일 만에 지난해의 3배가 넘는 2만 7천 명이 신청했습니다. 신입 채용 공고는 지난해보다 44.4% 줄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거의 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라서 신입 구직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채용 절벽 수준이라고. 아르바이트에서는 잘리고 신규 채용은 줄어드는 와중에 청년들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이러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고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논란이 된 배달의 민족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주요국 경제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는 고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선 다음 주 치러질 5차 비상경제회의 안건으로 고용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입니다.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최근 논란이 된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관련 스타트업 육성은 물론 소상공인과 배달 노동자 권리 보장도 챙기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르고 있는 총선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제법 잘 버텨왔던 수출이 4월에 곤두박질 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12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9%나 감소했거든요. 수출을 떠받쳐왔던 주력 품목 중 반도체가 1.5%만 줄어 나름 선방한 반면 자동차는 7%, 석유 제품은 48%, 무선 통신기기 23%, 자동차 부품이 32% 각각 쪼그라들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10%, 미국 3%, 유럽연합이 20%가 줄었죠. 이처럼 해외 수출이 막히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생산량 조절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공장 한 곳을 중단시켰고 기아자동차 역시 셧다운을 검토 중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해외 수출 차량을 주로 생산하는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오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공장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국 시장이 마비되면서 수출 물량 조절에 나서는 겁니다. 기아 자동차 측은 소하리 1, 2 공장 외에도 광주 2공장 셧다운도 논의 중이라며 노조 측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오늘부터 닷새 동안 울산 5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초기 중국산 부품 수급 문제에 이어 수출 절벽까지 겪으며 완성차 업계의 실적은 악화되는 상황. 더 큰 문제는 타이어와 철강 등 부품업계로 확산한다는 건데 실제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공장을 한동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전자와 조선 등 수출 주력 품목도 위기 상황이라 경제 충격이 고용 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또 좋은 일자리가 또 제조업에 많은 편이거든요. 좋은 일자리가 이제 잃게 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이제 경제에 주는 충격이 상당할 거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라 장기 침체 가능성이 크다며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긴 줄을 서지 않도록 홀짝제로 신청을 받은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번호표 받기 전쟁은 벌어지고 있고 대출 자금은 이달 말이면 바닥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아직 대출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죠.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신청한 자영업자입니다. 인터넷 대출 신청은 매일 1분도 안 돼 마감. 결국 지난주 새벽 긴 줄서기를 통해 번호표를 받아낸 결과입니다. 금요일 날 새벽 3시에 와서 기다렸어요. 제가 한 22번째 정도 됐고 맨 처음에 오신 분은 그 전날 11시쯤 와서 기다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출 홀짝제가 시행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여전히 밤샘 대기에 줄서기가 예산일입니다. 오신 분 중에 한 40% 정도, 3분의 1 정도, 요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접수를 못 받고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좀 죄송스러운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소진공 지역센터 한 곳당 소화할 수 있는 심사 건수는 하루 최대 100여 건. 전국 62곳을 다 합쳐도 6천여 건에 불과합니다. 630만 소상공인들의 긴급대출 신청을 받아내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배정된 대출 자금은 이미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소진공에 배정된 2조 7천억 원만도 이미 1조 7천억 원이 나갔고 매일 400억 원씩 쓰여 이달 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다리고는 있지만 일단 이름 올려놨으니까 신청 인원을 다 하다 보면 소진이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는 하더라고요. 번호표조차 아직 받지 못한 하루벌이 소상공인들의 사정을 감안해 심사 인력 충원과 함께 증액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새벽에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지적장애가 있는 50대 남성과 이 남성을 돌보던 여동생이 숨졌습니다. 몇 달 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여동생이 와 있는 거였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불은 새벽 5시 41분쯤 아파트 12층에서 났습니다. 집안에는 지적장애가 있던 58살 남성과 2살 아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불과 유독가스에 두 사람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곧바로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해 두 사람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지고 말았습니다.
남성은 2달 전 어머니가 숨진 뒤 집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여동생들이 수시로 오가며 오빠를 보살펴왔고 그중 한 명이 마침 집에 왔다가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신장질환이 그래가지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불은 25분 만에 꺼져 다른 집으론 번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2사람의 부검을 맡겼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공유 킥보드를 타다가 차량에 치여 숨진 남성의 사고 당시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 남성은 무면허였습니다. 면허도 없이 어떻게 전동 킥보드를 빌려 탔던 걸까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이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보행 신호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건너가더니 달려오던 차량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헬멧도 쓰지 않은 남성은 10여 미터나 튕겨나가 바닥에 쓰러집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30대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이 남성은 면허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라임이라는 공유 킥보드 앱을 설치해 봤더니 전화번호와 코드 4자리만 입력하면 끝납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만 18세 이상만 이용하라고 해놨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거는 다 면허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라임은 필요 없어가지고 가끔 친구들이랑 즐기고. 대여소에는 기본 안전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차도로 다니면 좀 위험한 것 같긴 한데 제 헬멧이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따로. 이번처럼 무면허로 사고 나면 제대로 보상도 못 받지만 안전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스포츠가 멈춘 가운데 대만에서 프로야구를 최초로 개막해 스포츠 재개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무관중으로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주보고선 두 팀 선수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장내 아나운서의 우렁찬 선수 소개가 이어집니다. 반겨주는 관중은 없지만 축포와 함께 입장해 양손 깍지로 하이파이브를 대신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후 세계에서 처음 막을 올린 대만 프로야구. 감염 위험이 여전한 탓에 일부 취재진과 치어리더만 입장한 가운데 진행됐지만 오랜 연기 끝에 그라운드에 선 선수들의 플레이는 연장 11회에 승부가 갈릴 만큼 치열했습니다. 전 세계 이목도 집중됐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대처에 가장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대만이 생활 방역이 전제돼야 하는 스포츠에서도 첫 발을 떼면서 코로나19 극복에 실체적인 희망을 본 겁니다. 미국 CBS는 대만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요일을 선물했다고 반겼고 영국 매체는 대만 야구가 코로나19 시대에 프로스포츠가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줄 수도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대만 야구의 개막에 한국 프로야구도 힘을 얻습니다. 자체 청백전을 무리 없이 소화하며 다음 주 중 팀 간 연습 경기에 들어가려는 KBO는 대만 야구의 초반 상황을 지켜보며 5월 초 개막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KBO는 내일 이사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개막 일정을 짤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20도를 웃돌면서 무척 포근했습니다. 동풍이 불어들며 서늘했던 동해안도 15도 선까지 올라섰는데요. 당분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를 가리키겠고요. 선거일인 수요일에도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1도로 투표장으로 향하실 때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현재 영남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수도권 등 중부 곳곳은 다시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그 밖에 중부와 영남 내륙으로도 대기가 차츰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 대기가 습한 데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 새벽부터 충남과 호남, 경남 내륙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대기질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가리키겠고요. 남부지방 광주의 한낮 기온 21도, 대구는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도 내일은 한낮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아파트 창문에 30대 남자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난간에서 셀카를 찍다가 미끄러진 건데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경찰에 오기까지 15분을 견딘 아내는 더 못 버티겠다며 울부짖기도 했죠. 목숨을 건진 이 남성 하지만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코로나 외출 금지령을 어기고 친구 집을 찾아 술판을 벌였던 중이었거든요. 외출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